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 그 랜섬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아침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이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장시간 동안 듣느니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꿈꾸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금방 앞에서 소개를 드렸듯이 저는 이미지 인류학자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적인 그 측면에서 인류가 지난 시간에 겪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지금 이런 그 새로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2020년 이 한 해는 인류사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산 증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그 리얼리티와 그리고 디자의 어떤 인간의 욕망과 매체의 관계에 의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분명히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는 감히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에 정확하게 지금 옆에 화면에 보시는 그 하나의 이미지는 너무나 잘 아시는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품 중에 하나인 미켈란젤로의 그 우리가 아담의 창조를 지금 여러분들이 탄생을 보고 계신데 이 그림이 사실은 르네상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하나의 대표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르네상스가 포스트 패스트 이후에 나온 작품이라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패스트라고 한다면 14세기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던 그런 그 하나의 흑사병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포스트 패스트 이후에 이런 인본주의를 열망하는 르네상스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럼 리얼리티, 실제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실제는 무엇인가? 앞에서 총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AR, VR, MR, XR까지 지금 리얼리티의 개념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리얼리티를 우리는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실제는 규정할 수가 없고 과거란 현실적 실체가 없는 마치 현실적 기억과도 같고 미래란 현실적 실체가 없는 현실적 기다림과도 같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두 동일하게 현실이란 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실제라는 말이. 그리고 보르헤스는 가장 난해한 말을 합니다. 규정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이렇게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의 IT 기술에 의해서 새롭게 랜섬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 게 이게 실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비가시계에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바라다보고 지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더 적극적인 실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패스트 시대에 일어났던 실질적인 상황이 포스트 패스트에 어떤 일들을 일으켰는가를 실제계와 비실제계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안에서 인간의 욕망과 매체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포스트 패스트의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봐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피터 브루겔이 그 죽음의 승리라는 것으로서 패스트가 만연한 당시의 모습을 이미지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오른쪽, 제가 보는 오른쪽에서 아래 측면에 보시면 황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이 패스트에 걸려서 지금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위에 추기경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순례자도, 그리고 하찮은 그 신분의 사람들과 또 기사들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신분과 지위와 계층에 관계없이 이 패스트는 스며들었고, 이 이미지의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는 누구도 죽음의 보편성을 피해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패스트로 인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시대에 그래서 메몬토 모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더 참담합니다. 이건 조금 더 의인화된 건데, 죽음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게 미카엘 볼게무트라는 사람이 이 죽음의 무도에 대해서 작품을 그려놓은 것인데, 기본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산자도 해골의 형태고 죽은 자도 해골의 형태입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들의 똑같이 무덤에서 만나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대에 그래서 잘 사는 법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레스 모리엔디, 아레스 비벨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지금 적어놓은 그 말은 제가 지금 너무 조그맣게 적어놓긴 했는데, 저한테는 피렌체 역사학자입니다. 피렌체 역사학자인 마테오 빌라니가 쓴 글인데요. 패스트 이후의 사람들에 대한 그 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남은 이웃이 파괴되는 것을 본다면 더욱 겸손해지고 덕을 쌓아 카톨릭 교도가 되리라고 여겨졌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 반전이 아마 나올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죄악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과 자선을 베풀리라. 그러나 패스트가 끝나자마자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구가 줄어들고 유산으로 부자가 되자 이들은 과거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그냥 망각하고, 그리고 이전부터 더 수치스럽고 무질서한 삶으로 빠져들었다. 다시 말해서 패스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서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덕망이 있는 사회로 가리라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마테오 빌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패스트 시대의 사회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아마 짐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패스트 시대가 지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르네상스라고 하면은 인본주의죠. 14세기 패스트 이후에 유럽의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3분의 1로 줄어든 인구로 인해서 계급 사회가 무너지고 봉건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더불어서 이들에게 하나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한쪽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삶을 허우적대면서 방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한쪽 면에서는 또 인본주의를 외치는 르네상스가 도래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중세의 절대적인 신의 위치가 바뀌었죠. 신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인간 가까이, 그리고 신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신의 모습으로 다시 인간을 재창조하고 있는 지금 이미지를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음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본주의보다 조금 더 인본주의를 열망하는 시대였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를 열망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바니타스라는 삶에 대한 허무가 또 들어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그 빌란이라는 피렌체 역사학자가 얘기한 의미처럼 삶이 어떻게 내가 살아도
삶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패스트를 비켜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바니타스를 외치게 됩니다. 헛된 어떤 인생의 허물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3단계로 이미지가 나누어져 있고 양가쪽으로 지금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프랑스 대사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프랑스 주교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여러 가지 오브제가 아주 섬세한 사실주의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그 한스 홀바인이 1533년에 작품을 그린 건데, 제일 윗단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천구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 항해를 하기 위한 기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왼쪽에 있는 오브제는 해시계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 해시계를 보는 방법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해 놓은 결과를 보면은 1533년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헨리 8세가 캐서린과 이혼 서약을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이 이혼 서약이 사실은 헨리 8세가 이혼 서약을 하는 동시에 영국은 가톨릭에서 분리가 돼서 성공회를 새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마치 21세기의 영국의 블랙시트를 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난에 보시면은 악기가 나오고 지구본이 나옵니다. 그리고 책 두 권이 나오죠. 지구본과 이 루트라는 악기는 이미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산술 책은 나눗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리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찬송가집은 마틴 루터의 찬송가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종합을 해보시면 포스트 패스트 시대가 되면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그 더불어서 신학로 개척을 통해서 유럽인들이 접하지 못한 새로운 문명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지성에 대한 것들이 경적을 울리게 되죠. 불합리화,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유럽의 지성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종교의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위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 작품의 곳곳에 숨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정면에서 보시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무엇을 그려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실 수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제 위치에서 각도를 약간 45도로 기울여서 이 작품을 보면은 우리 얼굴의 해골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패스트 이후에 많은 예술 작품, 문화적인 어떤 작품들이 죽음을 뜻하는, 바니타스를 뜻하는 이 주체에 대한 허무와 삶에 대한 어떤 그 헛된 그 희망에 대한 그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패스트는 그러면 이런 인본주의와 우리가 아는 이 바니타스에서만 그쳤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펼쳐진 또 하나의 이 실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세계 지도죠. 근데 이 세계 지도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실제의 지구의 어떤 세계 지도와는 굉장히 다른 지구의 어떤 모습입니다. 세계 지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유럽이 굉장히 이 중앙에 서서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유럽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 세계 지도를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가 18세기의 이 지도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포스트 패스트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인본주의와
바니타스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였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인간의 어떤 욕망의 어떤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락강은 일찍이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욕망은 때로는 인간의 삶에 굉장한 원동력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에게 어떤 그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자만으로 인해서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18세기의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우리가 바르텔뮤 디오스라는 사람이 희망봉을 발견으로 인해서 1492년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표기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이유가 잘못된 표기이기 때문에 지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표현은 그 국제학회에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신항로를 개척했다. 혹은 구대륙과 신대륙이 만났다. 라는 걸로 정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세계 지도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98년에 바스코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하게 되고 이어서 1519년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가게 되는 그래서 16세기에는 남북 아메리카에서 식민지 건설과 그 아프리카의 노예 사냥이 본격화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여기서 해보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서양의 무역이 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크로드 비단길입니다. 비단길에 의해서 동서양이 수만 갈래의 무역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미 바다로 육로로 그물망처럼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욕망이죠. 향신료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배되지 않는 그 향신료가 동남아시아에 재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향신료를 향해서 바닷길을 그들이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닷길을 통해서 향신료를 개척하고 줄어든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노동력 확보를 위한 것들을 위한 하나의 노예 무역도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실제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양과 서양에 대한 이분법칙, 그러니까 이항 대립적인 구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오리엔탈리즘과 포스트 콜로니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항 대립적인 구조라는 것은 서유럽의 기준에서 비서구권에 대한 타자화 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이트면 상대방도 화이트가 아니면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쓰는 하나의 어떤 언어가 영어면 영어를 쓰지 않는 상대방은 야만인입니다. 이렇게 이항 대립적인 어떤 사고의 구조가 18세기에 시작이 된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그걸 예를 들어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산미신이라고 한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산미신으로 절대적인 미의 기준을 가진 어떤 하나의 의인화된 걸로 표현하는 것이 산미신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서 보시는 이 작품은 보티첼리의 작품이죠. 르네상스의 작품입니다. 자, 르네상스의 작품은 르네상스라고 하면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 양식을 다시
풀이해서 다시 한번 재소환시키는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이런 르네상스에 대한 그 미의 기준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보티첼리의 산미신이라면,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 브레이크의 작품인데, 윌리엄 브레이크의 그 중앙에 있는 백인 여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아메리카 여인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들의 그 사이에는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백인 우월주의라는 것을 윌리엄 브레이크의 그림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21세기의 잉카 소니바레의 작품인데, 이 작품은 사실은 목이 없는 상태이지만 여성의 이미지를 통해서 인종과 계급, 그리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오리엔탈리즘, 포스트 콜로니즘을 꼬집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패스트와 포스트 패스트를 통해서 리얼리티와 욕망과 그리고 매체가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나 그리고 바니타스나 이런 하나의 오리엔탈리즘이 나오게 됐는가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는데요.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벨라스케스 라스메니아스라는 작품으로 시녀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17세기에 그려진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철학가들이나 예술가들에게 리마인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 작품이 왜 유명한가를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 캠퍼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벨라스케스입니다. 근데 벨라스케스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니까 여기 나와 있어야겠죠. 캠퍼스 바깥에서 작품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캠퍼스 안에 들어가 있고 하물며 캠퍼스가 앞에 가장 크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작품에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앞을 보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하나의 시점으로 모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희미한 액자와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거울입니다. 거울과 문을 통해서 벨라스케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짜 현실은 시뮬라르크를 연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이 진짜 작품의 모델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품 하나로도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존재를 그대로 증명할 수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역시 재현의 재현이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 부타데스라는 그리스의 여인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군대를 들어가기 전에 그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등장불에 비춰진 그림자의 라인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는 그 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지 않죠. 내가 그리는 그 순간은 나의 기억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의 실제는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각자의 기억 속에.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패스트 시대에 일어난 어떤 실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패스트에 의해서 비실제계에서 일어났던 그 오리엔탈리즘, 포스트 콜로니즘까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인본주의를 열망한 포스트 패스트 시대에 열망한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였다면 지금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림은 신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고 인간의 자리에 지금 AI가 대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듯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갈 정도로 매체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꿈꾸고 싶은 세상은
인종과 민족, 성별의 차별이 편견이 없는 그런 새로운 진정한 르네상스를 한번 꿈꾸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고야의 작품인데요. 그 로스 카프리초스라는 그 변덕이라는 판화에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씨는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괴물은 부정적인 괴물이라는 게 보다는 뭔가 새로운 내가 관습이나 인습이나 인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 어떤 무엇이 될 줄 모르는 그렇지만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인본주의,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에 미처 실현하지 못했던 그 인본주의의 진정한 인본주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새로운 아름다운 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성주 교수님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받아둔 질문이 있는데요. 네, 화면 띄워주시죠. 코로나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집에서 재택근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르네상스의 관점에서 집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리라 예상하고 르네상스에 얼마나 기여할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그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르네상스는 그 포스트 패스트에 나온 시대이고요. 우리는 새로운 제가 그래서 뉴 르네상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벽한 그리고 재택근무 수업을 많이 하시고 있죠. 대부분 하시고 있고 집의 변화, 집의 변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집의 식구들과의 이 차별과 편견이 없는 대화가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집에서의 화합은 바깥에 나가서의 화합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리얼리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리얼리티를 볼 수 있는 매체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함께 사용을 할 수 있으면은 한쪽 면만 보이는 가시개의 실제보다 보이지 않는 비실지개의 가시개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질의응답 시간 가져봤습니다.